사람은 살면서 딱 한 번 무릎이 꺾이는 순간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고 숨이 목구멍에 걸리고 눈앞의 세계가 한꺼번에 흔들리는 그런 순간, 저는 그날까지 그 말이 그냥 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8회를 살면서 이미 충분히 무너졌고 이미 충분히 일어섰으니까요. 더 이상 저를 쓰러뜨릴 것은 없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정말로 주저앉았습니다. 낯선 남자의 거실 탁자 위, 어떤 액자 하나, 빛바랜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7살짜리 여자아이, 그 아이의 눈매, 그 아이의 보조개, 그 아이가 입고 있는 낡은 꽃무늬 원피스. 그건 다른 누군가의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였습니다. 7살의 저. 세상에서 단 한 장 남아 있어야 할 오래전에 불 속에서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그 사진이 어떻게 이 남자의 집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난 68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한 여자의 일생이, 한 남자의 일생이, 그리고 그 둘이 모르는 사이, 한 줄의 실로 깨어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낡은 빌라 3층. 박수님은 그날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냄비, 계란 프라이 하나, 김치 조금. 혼자 살면 흔히들 먹는 밥상이죠. 남편 정석이 떠난 지 벌써 3년이 넘었건만 혼자 먹는 밥상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둘이 먹던 자리에 혼자 앉으면 상이 왜 이렇게 넓은지 맨 처음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고 울었습니다. 그 다음엔 밥을 먹다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 다음엔 텔레비전도 끄고 그냥 먹었습니다. 사람은 익숙해집니다. 평생 아프고 못 견딜 것 같은 마음도 시간 앞에서는 익숙해집니다. 수님은 68살이었습니다. 키는 보통이었고 머리는 반백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미용실에 가면 늘 검게 염색을 했는데 어느 날은 그냥 내버려 두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 예뻐 보일 것도 없는데 하고 그냥 흰머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법 어울린다고 말을 하죠. 딸 민지는 부산에 살았습니다. 사위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서울 오기가 쉽지 않았고 민지도 직장을 다니면서 어린 손자 둘을 키우다 보니 명절에나 얼굴을 봤습니다.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길어야 10분이 전부입니다. 이제 전화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엄마 밥은 먹어요? 응, 지금 먹고 있어. 혼자 심심하지 않아요? 안 심심해. 걱정 마. 엄마는 혼자 잘 살고 있어.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수님은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늙은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사귀들이 흔들렸습니다. 저 나무도 혼자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누구에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수님은 외로움을 말로 꺼내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걸 너무 일찍 배웠습니다. 그해 가을 어느 금요일 오후 수님은 처음으로 혼자 영화관에 갔습니다. 사실 가고 싶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경로당 친구 연순이가 같이 보자고 했다가
갑자기 며느리가 왔다며 취소했고 이미 예매를 해놓은 터라 그냥 혼자 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은평 CGV 3관 오후 2시 15분 한국 고전을 재상영하는 특별 기획전. 영화 제목은 길소뜸이었습니다. 임권택 감독의 오래된 작품이었는데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봤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매표소 앞에 서서 표를 받아들고 수님은 잠시 멈췄습니다. 혼자 영화관에 오는 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쪽팔린 것 같기도 하고 어딘지 모르게 자유로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팝콘은 살까 말까? 결국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혼자 팝콘 봉지를 들고 앉아 있으면 더 외로워 보일 것 같아서 상영관 안은 생각보다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부부 두 쌍, 혼자 온 중년 여자 몇 명, 그리고 맨 끝 자리에 혼자 앉은 남자 하나. 수님은 자기 자리인 F열 7번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조명이 꺼지기 직전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F열 8번이 맞지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일은 가까이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은발에 깔끔한 베이지색 점퍼, 얼굴에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산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전쟁통에 헤어진 사람들이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나는. 수님은 처음부터 눈물이 났습니다. 공연이 민망해서 손수건을 꺼내 살짝 눈을 닦았는데 그 순간 옆 남자가 작게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왜인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조명이 켜졌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통로를 빠져나오다 수님이 발을 헛디뎌 비틀거렸고 남자가 반사적으로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수님이 얼른 팔을 빼며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수님이 코트를 챙기는데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좋은 영화였지요. 네. 오래전에 한번 봤는데 다시 봐도 좋더라고요. 저도요. 사실 이 영화 때문에 일부러 왔어요. 젊을 때 보고 평생 잊히지 않아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강호라고 합니다. 남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박수님이에요. 혼자 오셨어요? 네. 저도요. 또 잠깐의 침묵. 그런데 그 침묵이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그게 신기했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차 한잔 하시겠어요? 근처에 조용한 데가 있어서. 수님은 거절하려 했습니다. 낯선 남자와 차를 마신다는 게 영 어색하게 느껴져서. 그런데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뭐? 한 잔 정도야 괜찮겠죠.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강호가 데려간 곳은 영화관에서 두 블록 떨어진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간판도 낡고 입구에는 인동초가 화분에 심겨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나무 테이블에 낡은 소품들, 창가엔 빛 바랜 커튼. 젊은 손님은 한 명도 없었고 다들 수님 또래이거나 그 위였습니다. 단골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요. 이 근처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아, 은평 사세요?
녹번동이요. 수님 씨는요? 저는 불광동이에요. 그럼 이웃이네요. 이웃이라는 말에 수님이 작게 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쌍화차를 시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영화 이야기, 이산가족, 전쟁, 그리고 다시 만남의 기적 같은 것에 대해. 이강호는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생각한 뒤에 꺼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님은 그게 좋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빨리 말해서 때로는 따라가기 버거울 때가 있었는데, 이산가족 상봉 특집 TV로 보면 항상 울어요. 수님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남들 보면 웁니다. 솔직히. 오늘도 우셨잖아요. 수님이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강호가 잠깐 멈추더니 이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눈가가 부드럽게 접혔습니다. 들켰네요. 그날 두 사람은 1시간쯤 앉아 있었습니다. 거창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어디 사는지, 무얼 먹는지, 요즘 날씨가 어떤지, 그런 작고 가벼운 이야기들. 헤어질 때 이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연락처를 여쭤봐도 될까요? 나쁜 뜻이 아니라 이런 영화 기획전이 한 달에 한 번씩 있거든요.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수님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낯선 남자에게 번호를 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경계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뭔가 알 수 없는 데서 느꼈습니다. 영화 기획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것만요. 수님은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혼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을 느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살짝 따뜻한 것 같은 느낌. 뭐라 이름 붙이기 어려운 온기. 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날씨가 따뜻해서겠지 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수님 씨, 강호입니다. 다음 달 기획전 일정 알아봤는데 11월 3일 토요일에 서편제 상영한다네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수님은 메시지를 3번 읽었습니다. 보내는 건지 말 건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해요.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라고 썼지만 사실 그 순간 이미 가기로 했습니다. 본인만 그걸 모를 뿐. 두 번째 영화는 함께 봤습니다. 세 번째 영화도. 두 사람은 서로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밥을 같이 먹자는 말을 꺼내는데 이강호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수님이 괜찮다고 하는 데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이틀 동안 수님은 딸 민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볼까 하다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좋아할 리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첫 번째 밥은 순댓국집이었습니다. 이강호가 여기 국물이 진하고 담백해서 좋아요 하고 데려갔는데 수님은 그 말을 들으며 이 사람이 자랑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비싼 데 데려가서 폼 잡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곳.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강호가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아내 잃은 지 5년 됐어요. 아. 수님은 잠깐 멈췄습니다. 저도 남편이 3년 전에 갔어요. 그렇군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더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 이미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간을 비슷한 무게로 버텨온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침묵. 외로우세요? 수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강호가 순댓국 뚝배기를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외롭죠. 근데 이제는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안 외로우면 이상한 거 아닐까 싶고.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늙은 여자를 볼 때 그 여자에게 얼마나 많은 겨울이 있었는지 보지 않습니다. 박수님의 첫 번째 겨울은 10살 때였습니다. 1971년 경북 안동 외곽의 작은 마을. 아버지는 품팔이로 생계를 이었고 어머니는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5남매 중 둘째였던 수님은 어릴 때부터 철이 일찍 들었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에 동생들 밥을 차리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막내를 업고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그해 겨울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리를 다쳐 몇 달을 누워 있어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집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이웃집에 쌀을 꾸러 갔을 때 이웃집 아주머니가 문을 빼꼼 열고 얼굴만 내밀었습니다. 우리도 없다. 그 얼굴을 수님은 지금도 기억했습니다. 창피하다는 듯 외면하던 그 눈빛. 10살짜리 아이가 그 눈빛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에는 문을 닫아도 된다는 것. 그날 이후 수님은 남에게 손 벌리는 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겨울은 18살이었습니다. 중학교를 겨우 마치고 고등학교를 못 간 수님은 서울 봉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성수동의 3층짜리 건물. 여공 22명. 하루 12시간 바늘과 실과 천.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고 여름엔 더워서 쓰러질 것 같았고 겨울엔 손이 텄습니다. 그 공장에서 수님은 철수를 만났습니다. 총무부 직원이었던 철수는 눈이 컸고 잘 웃었습니다. 공장 언니들이 죄다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 철수는 유독 수님에게만 자꾸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심부름이었다가 점심을 같이 먹게 되었다가 퇴근 후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다가 수님은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일을 해도 머릿속에 얼굴이 떠오르고 자꾸 예뻐 보이고 싶고 18살의 첫사랑이 원래 그런 것이라면 수님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1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 봄 수님은 알게 되었습니다. 철수가 결혼을 했다는 것을 부잣집 딸과 공장 언니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청첩장도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때 수님은 사흘 동안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 문을 하나 잠갔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세 번째 겨울은 결혼이었습니다. 정석을 만난 건 25대였습니다. 친구 소개로 맞선 자리. 정석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하고 무뚝뚝하지만 안정적인 사람. 서울 시내버스 운전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2년을 사귀고 결혼했습니다. 첫 해는 괜찮았습니다. 두 번째 해도 민지가 태어났고 작은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해부터 정석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늘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 그러다가 매일이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말이 많아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손이 올라올 때도 있었습니다. 수님은 민지를 방에 재우고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혼한 여자는 사람도 아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참아라 살다 보면 나아진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내 아들이 왜라며 오히려 수님을 탓했습니다. 결국 정석의 술은 강경화로 이어졌고 50대 초반부터 병원을 드나들다가 예순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님은 그 죽음 앞에서 슬펐습니다. 미웠던 것과 슬픈 것은 별개였습니다. 그리고 딸 민지와의 갈등이 시작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민지는 어릴 때부터 예민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의 술주정을 들으며 자란 탓인지 불안감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민지의 인생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걸 이뤄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어머니 수님이 짐이 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수님이 남편 간병으로 돈을 다 썼을 때 민지는 도움을 주기보다 한숨을 먼저 쉬었습니다. 수님이 남편 사후 혼자 빌라에 남았을 때 민지는 부산으로 함께 내려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만 했습니다. 엄마, 나도 살아야 해요. 이해해 주세요? 수님은 이해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했습니다. 민지가 나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기 인생을 사느라 바빴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밤에 혼자 누웠을 때 가슴 한켠이 서늘했습니다. 내 딸인데 왜 나는 부담이 되는 걸까?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아니면 내 팔자가 이렇게 생긴 걸까? 그 서늘함에 수님은 또 문을 닫아 잠갔습니다. 잠그는 일에는 이미 익숙했으니까. 이강호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강호를 알수록 수님은 이 사람이 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이 없어서 깊은 게 아니었습니다. 말이 많아서 표면만 흐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강호는 적게 말했지만 그 말들이 바닥을 짚고 있었습니다. 2달쯤 알게 되었을 때 수님이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어릴 때 가난했어요. 그 가난이 지금도 몸에 배어 있는지 물건 버리는 걸 못해요. 다 쓴 비닐봉지도 접어서 서랍에 넣고. 이강호가 웃었습니다. 저도요. 저는 쌀 한 톨도 못 버려요. 밥그릇에 쌀이 하나라도 남으면 꼭 먹어야 해요. 그거 어릴 때 밥 굶어본 사람들 특징이에요. 맞아요. 2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 이강호가 말했습니다. 저 충청도 시골 출신이에요. 논산. 논산요. 거기 군대 있는 데 아닌가요? 군대 훈련소 있죠. 그런데 거기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군대 말고는 기억이 없어서 제가 어릴 때는 그냥 논밭이었어요. 아버지가 농사 지었고. 지금 부모님은요? 이강호의 눈빛이 잠깐 달라졌습니다. 먼 곳을 보는 눈빛. 아버지는 제가 15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따라가시고 싶다고. 저 22대요. 아이고. 수님이 낮게 탄식했습니다. 괜찮아요. 옛날 일이에요. 그런데
이강호가 괜찮다고 말하는 방식이 수님이 괜찮다고 말하는 방식과 비슷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 눈을 잠깐 아래로 깔았습니다. 그건 괜찮지 않다는 신호라는 걸 수님은 알았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했으니까. 어릴 때 형제는요? 누나가 하나 있었어요. 있었어요. 라는 표현에 수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이강호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찾는 중이에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네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찾는 중. 어른이 어른 형제를 찾는다는 건 어떤 경우일까? 수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말해줄 것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가까워진 건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이강호가 카카오톡으로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수님 씨, 혹시 오늘 시간 있어요? 마침 병원 근처인데 무릎이 좋지 않아서 정기적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넌지시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치료 끝나면 같이 삼계탕이라도 먹으면 어떨까요? 무릎 좋아지려면 뭐라도 잘 먹어야죠. 수님은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배려하는 게 아니라 작게 챙기는, 과하지 않게, 부담 주지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사람.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오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강호는 젊을 때 전기설비 기사로 일했고 55에 조기 퇴직한 뒤 아파트 경비원을 몇 년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연금으로 혼자 살면서 동네 도서관에서 노인 대상 한글 교실 봉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한글 교실이요? 네. 늦깎이로 한글 배우시는 어르신들, 80 넘은 할머니들도 계세요. 50년 넘게 이름도 못 쓰고 살다가 처음 자기 이름 쓰는 날 우는 분들도 있어요. 수님은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런 일 하시는군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수님은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게 두 사람 사이에서 처음으로 마음이 기운 순간이었습니다. 이강호는 수님에게 자기 이야기를 한꺼번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서랍에서 물건을 하나씩 꺼내듯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이강호가 처음으로 누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누나가 있었다고 했지요. 네, 기억해요. 두 사람은 도서관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늦가을 오후였고 은행나무 잎들이 노랗게 흩날렸습니다. 제가 5살 때 누나가 사라졌어요. 수님이 돌아봤습니다. 사라졌다는 게 어머니가 잠깐 장에 가는 사이에 골목에서 놀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누나가 없었어요. 이강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 수십 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아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됐죠. 어머니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경찰에도 신고하고 방송에도 나가고. 근데 못 찾았어요. 그때 제 나이가 5살이었으니까 기억이 선명하진 않지만 어머니가 밤마다 우는 소리는 기억해요. 아이고, 강호 씨.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누나 찾는 걸 포기 안 하셨어요. 그게 아마 어머니가 오래 못 사신 이유 중 하나였을 거예요. 자식을 잃은 죄책감. 장에 잠깐 가는 사이에 딸을 잃었다는 죄책감. 강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수님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나 나이가 7이었어요. 저보다 2살 위, 7살에.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혼자 이산 가족 프로 보면 울어요.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이, 우리 누나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 가슴이 막혀서 수님은 가만히 이강호의 손 옆에 자신의 손을 놓았습니다. 손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강호가 그 손을 보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도 찾고 있어요. 인터넷에 이산 가족 찾기 사이트에 등록도 하고 대한적십자사에도 신청해 놓고 오래됐지만 포기가 안 돼요. 누나 이름은요? 이강호가 말했습니다. 이정임이에요. 충남 논산 출신. 1957년생입니다. 그 이름이 수님의 귓속에서 잠깐 맴돌았습니다. 이정임. 1957년생요. 가슴을 파고드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우린 그렇게 서로 마음을 열어갔죠. 4달이 되던 어느 일요일, 이강호가 집에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남자 집에 혼자 간다는 게 영 찜찜하기도 하고 관계가 그쪽으로 흘러가는 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강호가 말했습니다. 직접 만든 된장이 정말 맛있게 잘 됐어요. 가져다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한번 오셔서 맛보세요. 낮에 잠깐만. 된장? 직접 만든 된장이라고요? 수님은 결국 갔습니다. 녹번동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깨끗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된장 냄새가 은은하게 났습니다. 현관에 운동화 하나, 실내화 하나, 작은 신발장에는 책이 쌓여 있었습니다. 많이 좁죠? 혼자 사는 집이라서. 강호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좋은데요. 거실은 작고 아담했습니다. 소파 하나, 낮은 탁자, 창가에 화분 몇 개. 한쪽 벽에는 책장이 있었는데 책이 빼곡했습니다. 역사책, 소설책, 실용서들. 수님이 책장을 구경하는데 이강호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어머, 그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냥 앉아 계세요. 금방 합니다. 맛있게만 먹어주시면 됩니다. 수님은 소파에 앉지 않고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화분들, 창밖 풍경, 낡은 시계, 그리고 탁자 위에 액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내로 보이는 여자와 이강호가 함께 찍은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빛바랜 흑백 사진, 오래된 사진, 어린아이 한 명이 낡은 액자 속에 있었습니다. 수님은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멈췄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7살쯤으로 보이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눈이 크고 왼쪽 볼에 보조개가 있었습니다. 어딘가 친숙한 눈매. 수님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꽃무늬 원피스, 왼쪽 볼에 보조개, 그리고 사진 오른쪽 아래 흐릿하지만 지워지지 않은 배경, 논산의 작은 마을 어귀에 있던 쓰러질 것 같은 낡은 담벼락.
수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저였습니다. 어린 수님이 햇살이 눈부시는 듯 인상을 찌푸리고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강호가 말을 했습니다. 어릴 때 찍은 누나 사진은 단 한 장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단 한 장 남아있던 사진을 엄마가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그 사진이 바로 이 사진. 어떻게 이 사람의 집에 정임 씨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동네에 잔치가 있었어요. 그때 출장 나온 사진사가 졸졸 따라다니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는 어린 여자 아이에게 거기에 서 있어 아저씨가 사진 한 장 찍어줄게. 그때 찍은 유일한 사진. 수님 씨? 부엌에서 이강호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있는 수님을 봤습니다. 수님 씨, 왜 이래요? 어디 아파요? 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어 이강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났어요? 이강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보더니 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사진을 보고 다시 수님의 얼굴을. 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 사진이, 왜요? 이 아이가 누구예요? 수님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강호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건 제 누나예요. 7살 때 사라진 누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수님의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나요. 네. 제가 찾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정임. 1957년생. 논산 출신. 7살에 사라진 낡은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꼬마 아이. 수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퍼즐이 맞춰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현기증이 났습니다. 저 박수님이라고 했지요? 네. 원래 제 이름이 박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살았어요. 경북 안동에서 자랐는데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던 분이 제가 20살 때 사실 나는 네 친어머니가 아니다 하셨어요. 이강호가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논산에서 미아로 발견된 아이를 데려다 키웠다고. 찾아주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찾아오더라고. 그냥 내 딸로 키웠다고.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찌개 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기억이 담벼락이에요. 쓰러질 것 같은 낡은 담벼락 앞에서 잔치집에 사진 찍으러 오신 아저씨가 사진을 찍어줬어요.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그게 제 기억 중 가장 오래된 거예요. 수님이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사진 속 담벼락이요. 이거예요. 이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 없이, 소리 없이, 그냥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누나.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수님도 무너졌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도 없이 그냥 68 여자와 66살 남자가 서로를 모른 채 살아온 60여 년이 그 두 줄기 눈물 속에 다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두 사람 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님은 집에 돌아와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강호가 내 남동생이다. 아니면 이강호는 내 남동생이 아닐 수도 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확인을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맞다면, 그리고 만약 맞지 않는다면, 이강호에게서 다음날 오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수님 씨, 지금 어때요? 수님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했습니다. 혼란스러워요. 강호 씨는요? 저도요. 근데 DNA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볼게요. 두 사람은 한 주 뒤 유전자 검사 기관을 찾아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2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2주 동안 두 사람은 묘한 거리를 뒀습니다. 연락은 했지만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의 감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채로 가까이 있는 게 두 사람 다 두려웠습니다. 수님은 그 2주 동안 자신의 과거를 파고들었습니다. 양어머니가 남겨놓은 낡은 사진첩, 몇 장 안 되는 어린 시절 사진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꺼내줬던 낡은 봉투 하나. 그 안에는 짤막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논산 강경읍에서 발견. 1964년 11월. 이름 모름. 나이 추정 7세. 그 메모를 수님은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미 오래전 일이고 친어머니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과거를 파고드는 게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1964년 11월 나이 추정 7세 이강호의 누나가 사라진 해 이강호의 말로는 1964년 여름이었다고 했습니다. 수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결과는 금요일 오후에 나왔습니다. 이강호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결과 나왔어요. 직접 얘기하고 싶어요. 수님은 찻집에서 이강호를 만났습니다. 인동초가 화분에 있는 처음 만났던 그 찻집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이강호가 종이를 꺼냈습니다. 형매관계 일치 99.97%. 수님은 그 숫자를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뜨고 이강호를 봤습니다. 이강호도 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눈빛 속에 너무나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것, 만남인지 이별인지 알 수 없는 것. 누나, 이강호가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수님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68까지 이 여자는 한 번도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형제도 자매도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여자. 세상에 혼자인 줄 알았던 여자. 누나. 수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흐느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앞에 놓인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쁨 뒤에 바로 현실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남매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싹트기 시작한 감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화관에서 나란히 앉았을 때의 그 온기와 설레임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계탕을 먹으며 느꼈던 편안함은? 무릎이 아프다는 말을 기억했던 그 마음은? 그 감정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집에 돌아온 수님은 욕실 거울 앞에 오래 섰습니다.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건지 다시 천천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건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사랑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싹이 트려던 참이었습니다. 꽃이 피기 전에 진실이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괜찮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강호는 달랐습니다. 이강호는 그 감정이 이미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 이강호가 말했습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솔직하게. 누나, 나는 솔직히 말해야 할 것 같아요. 결과 나오기 전까지 나는 누나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그 마음으로.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감정을 지우는 게 맞는 건지, 지울 수 있는 건지. 이강호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누나를 찾은 게 기뻐요. 60년 만에. 근데 그냥 행복하기만 하지가 않아요. 이게 이기적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수님은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내 감정은 아직 싹이었어요. 꽃이 피기 전에 내가 내 동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근데 강호 씨 마음은 이미 더 자란 거잖아요. 그게 미안해요. 나한테는. 이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알아요. 근데 그래도 두 사람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조심스럽고 설레는 거리였다면 이제는 조심스럽고 따뜻한 거리였습니다. 남매. 그 단어가 처음엔 어색하고 무거웠습니다. 60년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어릴 때 같이 자란 기억도 없고 싸운 기억도 없고 함께한 크리스마스도 없는 그냥 DNA가 같은 사람.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강호가 물 마실 때 컵을 두 손으로 드는 습관, 수님도 그랬습니다. 밥 먹을 때 반찬을 먼저 먹고 밥을 먹는 순서, 두 사람이 똑같았습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소리내어 울지 않고 조용히 눈물만 흘리는 것, 외로움을 말로 꺼내지 못하는 것, 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어느 날 이강호가 말했습니다. 누나, 나 솔직히 말해도 돼요? 해요. 누나를 찾은 게 평생 가장 잘된 일 같아요. 그 감정 지웠어요. 지우려 노력했고, 이제는 많이 지워졌어요. 대신에 생긴 게 훨씬 더 크고 깊은 거예요. 이게 뭔지 이름을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가족. 수님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도 그래요. 오랫동안 혼자였던 사람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되는 것. 그게 사랑보다 더 큰 감동일 수도 있다는 것을 수님은 처음 알았습니다. 민지한테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에 민지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수님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있잖아, 민지야. 엄마 남동생이 생겼어. 민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수님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어릴 때 미아가 된 것, 양어머니가 키워준 것, DNA 검사. 민지는 처음에 눈이 동그래져서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 됐습니다. 그 이강호라는 분이 자주 만나요? 응. 그분이 엄마한테 이상한 감정 같은 건 없어요? 수님이 잠깐 멈췄습니다. 없어. 확실해요? 민지야. 엄마, 나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그런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수님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애야? 엄마, 나 68이야. DNA 검사도 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 못할 것 같아? 내가 평생 뭘 받는지 알고 그런 말해? 민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님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민지가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 속에 불편함도 섞여 있다는 걸 수님은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어머니의 삶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게 불편한.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냥 아팠습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수님과 이강호는 한 달에 두세 번 만났습니다.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도서관 한글 교실 행사에 수님이 자원봉사를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강호가 가르치는 할머니들이 삐뚤빼뚤 자기 이름을 쓸 때 수님도 함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이강호가 연휴에 논산에 가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태어난 곳,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곳.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요. 아니, 가고 싶어요.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논산으로 갔습니다. 내려서 이강호가 기억을 더듬어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옛날 집은 없었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은 새 빌라 두 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담벼락도 없었습니다. 골목도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어귀에 낡은 은행나무 한 그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강호가 그 나무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기억해요. 어릴 때 이 나무 앞에서 누나랑 놀았어요. 수님도 그 나무를 봤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나무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직 잎이 나오지 않은 나뭇가지들이 흔들렸습니다. 누나, 응, 이제 우리 둘이 남은 거야. 수님이 이강호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솔직해서 가슴이 다 보이는 것 같아서, 응, 우리 둘. 두 사람은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60년의 공백을, 모든 엇갈린 세월을, 모든 외로운 밤들을, 그것들이 그 나무 아래서 봄바람 속에서 조용히 위로받는 것 같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작은 빌라를 처분하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생은 앞으로 살지만 뒤를 보며 이해된다. 는 글귀를 생각하며 인생 열차였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